신기한 금구슬. 옛날 어느 단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개와 고양이를 기르며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지요. 이 녀석들 재롱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워. 그러게 말이에요. 마치 자식 같아요.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자식처럼 귀여워하고 아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 물고기는 항상 남겨주었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그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물을 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하루 종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을 하며 마지막으로 그물을 던졌지요. 제발 한 마리라도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 바둑이와 나비가 먹을 저녁 끼니가 생기는데. 할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큰 잉어도 있다니. 그물 속에는 할아버지의 팔뚝보다 훨씬 길고 굵은 잉어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잉어는 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 녀석이면 나와 할멈, 그리고 바둑이와 나비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걸. 할아버지는 금빛 잉어를 그물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어이구야, 아주 묵직하군. 그런데 잉어가 눈물을 흘리네. 금빛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잉어가 불쌍해졌지요. 그래, 너도 생명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힘들게 잡은 금빛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팔딱거리며 강 속으로 헤엄쳐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강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설마 빈손은 아니겠지? 할아버지가 그물을 꺼내 강으로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강 위에 갑자기 하얀 연기가 뭉게이 피어오르더니 잘생긴 소년이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소년은 공손하게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다만 눈만 끔뻑끔뻑 할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어제 할아버지께서 살려주신 금빛 잉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자,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저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왕님이? 그런데 어떻게 가죠? 할아버지는 더욱 놀라며 물었지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왕자는 강물을 향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이 생겼지요. 할아버지는 그 길로 왕자를 따라 용궁으로 갔습니다. 용궁은 진주와 산호 같은 갖가지 신기한 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오, 이제야 오셨군요. 우리 왕자를 살려준 생면의 은인인데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왕은 할아버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성대한 대접에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집이 걱정이 되었지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챈 왕자가 할아버지 곁에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일 떠나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선물을 준다고 하실 거예요. 그때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묻거든 금구슬을 달라고 하세요. 그 금구슬은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신기한 구슬이랍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과연 왕자의 말대로 용왕이 무엇을 갖고 싶냐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금구슬을 갖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자가 일러준 대로 대답했지요. 금구슬이라고요? 아니, 다른 보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용왕은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왕자가 미리 귀뜸을 해준 모양이구려. 할 수 없지. 우리 왕자를 살려주었고 내가 약속한 것이니 금구슬을 그대에게 주겠어.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요술금구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금구슬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모두 들려주었지요. 아니, 용궁에 다녀오셨다고요? 할머니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이 금구슬을 좀 봐요. 이게 소원을 모두 들어주는 구슬이라는군.
할아버지가 금구슬을 보여주자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어서 소원을 말해보세요. 난 배가 고프니 밥상을 차려달라고 해보세요. 알겠소. 금구슬아, 금구슬아. 우리 할머니에게 밥상을 차려주렴. 할아버지가 금구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구슬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잘 차려진 밥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우린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큰 귀하집을 부탁해보자고. 할아버지의 부탁에 이번에는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골 같은 큰 귀하집이 생겼습니다. 금구슬을 들여다보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나왔습니다. 흰 쌀도 고운 피단도 무엇이든 말만 하면 척척 나왔지요. 이렇게 의리의리한 귀하집방에 이처럼 고운 피단 옷을 입고 앉아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구슬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금구슬에 대한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말하기만 하면 뭐든지 척척 나온다니 정말 신기한 구슬이에요. 워낙 착한 사람들이라 복을 받은 거죠. 하여튼 부럽네요. 소문은 강 건너 마을까지 전해져서 마음씨 나쁜 박물장수 할멈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구슬이 있다고? 좋아, 내가 그 구슬을 몰래 가져와야지. 신기한 금구슬이 탐이 난 박물장수는 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 유리구슬에 노란색을 칠하면 금구슬과 똑같아질 거야. 그러면 슬쩍 바꿔와야지. 박물장수는 비단 헝겊에 소중히 싼 가짜 구슬을 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와우, 과연 대골처럼 으리으리하구나. 마침 할아버지는 이웃마을 잔칫집에 가고 집에는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저는 박물장수라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없으세요? 박물장수는 물건을 팔러 온 것처럼 꾸며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금구슬이 다 만들어주거든요. 할머니가 박물장수에게 금구슬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지요. 그러자 박물장수는 할머니가 한눈을 판 사이에 가짜 구슬과 감쪽같이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술구슬이 있으니 정말 좋으시겠네요. 아휴, 부럽다. 그럼 나는 다른 집에나 가봐야겠어요. 구슬이 바뀐 줄을 모르는 할머니는 박물장수가 건네준 가짜 구슬을 가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박물장수가 가자 큰 귀하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예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만 남았습니다. 비단 옷도 쌀도 돈도 다 사라져버렸지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잔칫집에 갔던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할머니는 박물장수가 다녀간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박물장수가 우리 금구슬을 훔쳐간 게 틀림없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분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둑이는 나비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에이 나비야,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기만 했잖니. 그러니 우리가 두 분을 위해 금구슬을 찾아드리자. 바둑이와 나비는 강 건너 박물장수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헤엄을 못 치는 나비는 강을 건널 때 바둑이의 등에 올라타서 건너야 했습니다. 미안해, 바둑아, 힘들지. 무슨 말이야, 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하는 일인데. 마침내 바둑이와 나비는 박물장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둑아, 너는 댁문 앞에서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금구슬을 감춘 곳을 알아볼게. 나비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야옹야옹 제록을 떨며 박물장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이, 이리 오너라. 너도 혼자 있는 게 심심한가 보구나. 나도 이 큰 집에 혼자 산단다. 박물장수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비를 반겨주었습니다. 나비는 슬금슬금 방 안을 살펴보다가 벽잔을 발견했지요. 옳지, 저 안에 숨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나비는 재롱을 피우는 척하며 펄쩍 뛰어올라 벽장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물장수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나비를 방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분명히 안방 벽장 속에 있을 거야. 나비는 어떻게 할지 골똘히 생각하다가 광으로 갔습니다. 광에서는 마침 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나비는 그 중에서 오두머리 쥐를 앞발로 움켜잡고는 호통을 쳤습니다.
야옹 이놈들, 내가 너희들의 임금을 잡아먹겠다. 고양이님, 제발 저희 임금님을 살려주세요. 쥐들이 벌벌 떨며 빌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박물장수 할머니의 안방 벽장 속에 있는 금고수를 꺼내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임금님을 살려주겠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나비에게 붙잡힌 임금지만 빼놓고 나머지 쥐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쥐들이 금고수를 갖고 나타난 것이 아니겠어요? 쥐들은 벽장을 이빨로 갈다 구멍을 내고 금고수를 가져왔습니다. 금고수를 건네받은 나비는 곧바로 바둑이를 찾았습니다. 바둑이는 여전히 대문 앞에서 초조하게 나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바둑아, 드디어 금고수를 찾았어. 나비야, 너가 해냈구나. 어서 요곳을 떠나자. 바둑이와 나비는 드디어 강에 다다랐습니다. 나비는 금고수를 입에 물고 바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강이 중간쯤에 왔을 때였습니다. 바둑이는 문득 나비가 금고수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지요. 나비야, 고수는 잘 가지고 있지? 하지만 금고수를 입에 물고 있는 나비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바둑이는 자꾸만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내 말 안 들려? 너 혹시 금고수를 물에 빠뜨린 거 아냐? 어휴, 답답해. 빨리 대답하라고. 바둑이의 말에 나비도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술은 입에 물고 있어. 그 순간 풍덩하고 나비가 물고 있던 금고술이 깊은 강물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강을 다 건넨 바둑이와 나비는 그만 넥이 빠져버렸지요. 애써 찾은 금고술을 어이없이 잃어버렸으니 말이에요. 괜히 내가 말을 시켜서 미안해. 바둑이는 나비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강가를 떠날 수가 없었지요. 이대로 가기엔 너무 억울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나비는 강가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나비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마침 저 멀리 어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리로 가보자. 혹시 물고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나비는 겨우겨우 걸어서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어부들은 밤새 쳐놓은 그물을 막 걷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물에는 펄쩍펄쩍 뛰는 싱싱한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나비는 군침이 돌았지요. 뱃속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이 물고기는 죽어네. 이런 것은 값도 제대로 못 받아. 애따, 너나 먹어라. 그물에서 물고기를 꺼내던 한 어부가 죽은 물고기를 나비에게 던져주었지요. 몹시 배가 고팠던 나비는 어부가 던져준 물고기를 물고 재빨리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기의 배를 물어뜯을 때였습니다. 이상하다. 물고기의 배에서 돌멩이처럼 딱딱한 게 물리네. 나비는 물고기의 뱃속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물고기의 뱃속에는 어제 나비가 강물에 떨어뜨린 금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금구슬을 먹인 줄 알고 삼킨 거구나. 나비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금구슬을 입에 문 나비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유, 나비야, 너가 금구슬을 찾아왔구나. 이런 기특한 녀석을 봤나? 금구슬을 되찾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비는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방에서 지내자. 그 후부터 나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따뜻한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둑이는 모든 곰을 혼자 세운 듯 뽐내는 나비가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나비만 보며 으르렁댔지요. 이때부터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나쁜 사이가 되었답니다.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 개똥이와 새똥이. 옛날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 아이 둘이 살았습니다. 한 명은 개똥이고 다른 한 명은 쇠똥입니다. 둘은 똑같은 거지에다 둘도 없는 친구지만 하는 짓은 썩 달랐지요. 개똥이는 참 부지런한데 쇠똥이는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개똥이는 아침 일찍부터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 데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왔는데 새똥이는 꼭 새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저녁 때까지 쿨쿨 잠만 잤지 뭡니까? 새똥아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자. 새똥이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러곤 개똥이가 얻어온 밥을 함께 먹었지요.
밥을 먹고 나니까 개똥이는 무척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졸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개똥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쇠똥이는 말똥말똥했지요. 온종일 잠만 잤으니 말똥말똥할 수밖에요. 이제라도 동량을 다녀야겠다 하더니 그 밤중에 쇠똥이가 동량을 나섰습니다. 개똥이는 개똥이대로 한참 잠을 잤지요. 방도 아닌 곳에서 자다 보니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깨어보니 깜깜한 밤중인데 쇠똥이가 없어졌지 뭐예요? 추워. 그런데 쇠똥이는 어디로 갔지? 개똥이는 쇠똥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어휴, 쇠똥이도 안 보이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야겠다. 개똥이는 빈집에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덧뒤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개똥이가 내다봤더니 글쎄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지 뭐예요? 어후, 이거 도깨비 집이구나. 개똥이는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지요.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똥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란 것들은 참 미련하기도 하지. 어째서 산 너머 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장독대 밑에 딱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 것을.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슬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맞아. 저 남쪽 징계맹개들의 농부들도 그래. 무엇이 그래? 지금 징계맹개들의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다운데 있는 느테나무가 물줄기를 막고 있어서 그런 거야. 느테나무만 뽑아내면 시원한 물이 펑펑 나올 것을.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나도 한마디 하자. 무슨 얘긴데? 저 밑에 새똥이라는 거지 있잖아.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훌륭하게 될 나이인데 때를 잘 못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데려다 깨끗이 씻기고 잘 입혀서 글 공부를 시키면 잠원급제할 나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들 게으른 거지라고 구박만 하니 미련하고 말고. 개똥이는 도깨비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기만 기다렸지요. 이윽고 새벽닭이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길로 개똥이는 김부자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오. 개똥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제냐? 우리 집에 근심이 있어서 동량을 못 주니 썩 가거라.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근심을 풀어주려고 왔습니다. 따님을 고쳐줄 테니 날 사이 삼아 주십시오. 정말이냐? 내 딸을 살려주기만 한다면야 뭔들 못하겠느냐. 좋다.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100대를 칠 테다. 개똥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났습니다. 과연 도깨비들이 말이 맞긴 맞나 보구나. 개똥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판 다음 도깨비 말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골디가 어른 허벅지만한 지렁이가 기어나와서는 몸부림을 치다가 지지직 불에 타서 죽어버리지 뭐예요? 그러자 그 집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부잣집 사유가 되었습니다. 혼인을 한 다음 날 개똥이는 징계맹개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농부들이 느티나무 아래 모여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걱정을 풀어드리리다. 개똥이의 말에 농부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도 못 푸는 걱정을 당신이 어떻게 풀겠어? 아무튼 모를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이 들에서 나는 곡식을 반의 반만 내게 주시오. 농부들은 좋다고 그랬지요. 개똥이는 느티나무 밑을 푹푹 팠습니다. 그러고는 동아줄로 나무 밑둥을 단단히 묶어서 농부들에게 잡아당기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느티나무가 뿌리치에 뽑히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농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지요.
농부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해의 가을, 징계 맹계의 들에서는 가을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개똥이는 곡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지요. 거지아이 개똥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그건 바로 쇠똥이를 찾는 것입니다. 쇠똥이를 어떻게 찾는다? 개똥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거지잔치를 벌이면 쇠똥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개똥이는 곧 거지잔치를 벌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에 거지들을 불러 모았지요. 거지잔치라니 이게 웬 떡이냐? 모처럼 피 터지게 먹어봅시다.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쇠똥이는 오질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이지요. 개똥이가 실망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쇠똥이는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그때였습니다. 지저분한 거지아이 하나가 연신 하품을 하면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잠을 너무 많이 잤나? 음식이 다 떨어진 건 아닐까? 개똥이가 보니까 틀림없는 쇠똥이었습니다. 게을러 빠져서 잔치에도 늦게 나타난 거지요. 아, 쇠똥아, 나 개똥이야, 개똥이. 개똥이는 너무도 반가워 쇠똥이를 얼싸 안았습니다. 개똥이는 도깨비 말대로 쇠똥이를 깨끗이 씻기고는 새 옷을 입혀서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과연 쇠똥이는 영딴 사람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그러고는 또 가니 장운급제를 했지 뭡니까? 벼슬살이도 어찌나 잘했는지 금방 영의정이 됐습니다. 그 뒤 개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쇠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덕분에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충청북도 단양에서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양반을 골탕 먹인 머슴. 옛날 어떤 마을에 왕골장골대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골장골대는 과거 보러 가는 주인집 아들을 따라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달그닥달그닥 말을 타고 왕골장골대는 말고삐를 잡고 성큼성큼 걸었지요. 왕골장골대와 주인집 아들은 들길도 지나고 산길도 지났습니다. 왕골장골대는 힘들었지만 씩씩하게 말을 물었습니다. 에이, 무슨 고생이란 과거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방에서 뒹굴뒹굴 놀면 좋겠구만. 주인집 아들은 말을 타고 편하게 가면서도 투덜댔습니다. 고기를 하나 넘으니까 이 아들이 배가 고팠나 봅니다. 닭광주리에서 밥을 꺼내 자기 혼자만 먹었습니다. 왕골장골대도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소방님, 저도 배가 고파요. 저도 좀 나눠주세요. 이놈아 양반이나 배가 고프지. 무슨 또 배가 고프냐. 주인집 아들은 왕골장골대를 윽박지르더니 계속 자기만 먹었습니다. 치양밥만 사람인가 한참 밥을 먹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똥을 늘어 급히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사이에 왕골장골대는 주인집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밥그릇에 똥을 한 무더기 싸놨지요. 주인집 아들이 돌아오자 왕골장골대가 말했습니다. 소방님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다요. 야 이놈아,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밥이 똥이 되긴 주인집 아들은 다시 밥그릇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모두 똥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웬 똥이냐? 그거 보세요.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되잖아요. 주인집 아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다시 길을 갔습니다. 고기를 하나 넘으니까 떡장수가 보였습니다. 왕골장골대야 떡 하나만 사와라.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런데 왕골장골대가 떡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하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왜 뒤적거려 만지지 마라 했잖아. 머리가 가려워 득득 긁었더니 이가 한 마리 떨어졌습니다요. 그걸 찾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해서 떡도 왕골장골대가 먹었습니다. 또 한국에 넘으니까 죽장수가 죽을 팔고 있었습니다. 왕골장골대야 죽 한 그릇만 사오너라 손가락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와. 그런데 왕골장골대가 죽을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더러운 손가락으로 왜 휘휘 저어.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했더니 코가 한 덩이 빠졌습니다. 그걸 건지느라고요.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라. 그래서 죽 한 그릇도 왕굴장굴대가 다 먹었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꾸르르 꾸르르 왕굴장굴대는 꺾어 그러면서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왕굴장굴대야,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니 말을 잘 지키고 있거라. 주인집 아들은 저 혼자만 밥을 먹겠다고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무장수 한 명이 나무를 쥐고 무거워서 쫄쫄 매며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왕굴장굴대는 나무장수가 불쌍해서 말을 주었지요. 주인집 아들이 주막을 나와보니 왕굴장굴대가 한 손으론 말고삐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론 코를 감싸준 채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야, 말은 어디 두고 너만 서 있는 거야? 왕굴장굴대는 깜짝 놀란 채 하며 대답했습니다. 말이 어디로 갔지? 도련님이 서울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간다기에 눈을 꼭 감고 코를 쥐고 있었는데 왕굴장굴대 때문에 떡도 죽도 못 먹었습니다. 이제 말까지 잃어버렸지요. 그러니 주인집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은 왕굴장굴대의 등에다 이렇게 서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왕굴장굴대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가는 대로 왕굴장굴대를 때려 죽여라. 왕굴장굴대는 등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스님을 만났지요. 스님, 제 등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어디 봅시다. 왕굴장굴대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가는 대로 왕굴장굴대를 때려 죽여라. 아니,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이요. 왕굴장굴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배가 고파 도련님 먹을 걸 제가 먹고 나무장수가 불쌍해서 주인집 알을 줬더니 그만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하다니 참 고약한 지인이구나. 스님은 왕굴장굴대의 등에 적힌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주었습니다. 왕굴장굴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인에게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굴장굴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인에게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 보자. 왕굴장굴대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기와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왕굴장굴대의 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주인은 겨우겨우 타면서도 그대로 해주었지요. 그래서 왕굴장굴대는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주인집 아들이 과거에서 떨어지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죽었어야 할 왕굴장굴대가 기와집에서 잘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머슴들을 시켜 왕굴장굴대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망태기에 넣어 강물에 던져버렸지요.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 강가의 나무에 걸려버렸지 뭡니까. 그렇게 대롱대롱 한참을 매달려 있는데 말에 그릇을 가득 실은 그릇장수가 다리를 절며 지나갔습니다. 왕굴장굴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아우, 좋구나. 내 다리가 다 났네. 그릇장수는 궁금해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이렇게 망태 속에서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하고 있으면 다리가 낫는다기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멀쩡하게 낫지 뭐여. 아이고, 그럼 나도 좀 해봅시다. 그릇장수는 왕굴장굴대를 꺼내주고 자기가 망태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왕굴장굴대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그 사이에 왕굴장굴대는 그릇을 가득 실은 말을 데리고 주인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주인님 덕분에 구경 많이 했습니다. 강 속에 들어가 보니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다 그릇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집 식구들은 기가 쏠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은 구경을 하고 그릇을 얻어올 수 있는지 물었지요. 그곳에 가려면 커다란 무쇠솥을 쓰고 가세요. 옳지, 그래야 둥둥 뜨지 않고 강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야 주인이랑 마님이랑 아들은 모두 무쇠솥을 쓰고 줄래줄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굴장굴대는 그릇장수를 망태에서 꺼내주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랑 말도 돌려주고 먹을 것도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기와 집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대담마님과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유성 온천과 효자의 전설. 옛날 백제 마렵 의자왕 시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행실이 바르고 효심이 지극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늙은 홀어머니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청년이 벌어 그날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에 결혼을 하면 식구가 늘어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늙은 어머니는 착한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아들에게 짐인 것 같아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한편 의자왕은 수시로 백제 땅을 침범하는 신라군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왕 때와 달리 군사들이 성을 비우는 일도 잦고 군율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신라군들이 이 점을 노리고 파고든 것이었지요. 이에 백제는 신라를 쳐들어가 신라의 땅을 빼앗아 영토를 넓혀나가기 위해 더 많은 군사를 양성하게 되었어요. 나라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모두 군대로 끌어들였지요. 청년 역시 군대에 끌려가야 하게 되자 청년의 홀어머니는 울고불고 하며 외쳤어요. 내 아들은 7대 독자요. 그런데 전쟁터로 보내야 한다니요. 하나 있는 아들만 보고 사는 나는 어쩌란 말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라에서 하는 일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어요. 이 늙은 어미를 돌보느라 장가도 가지 못한 내 착한 아들을 어쩌면 좋을꼬. 등더미로 장가라도 보낼 것을.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기라도 하면 이제 우리 집안은 영영 대가 끊기게 되겠구나.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늠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꼭 살아 돌아와 어머니를 뵐 테니 그동안 몸 건강히 지내고 계셔요. 아시겠지요? 청년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지금 떠나면 영영 어머니를 보지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든 사이 그녀의 머리맡에 무언가를 두고 조용히 새벽에 집을 떠나 국문에 들어갔어요. 잠에서 깬 어머니는 머리맡을 확인하고 슬피 울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아들이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부터 늙은 어머니는 입맛이 없어 밥도 잘 먹지 않은 채 매일 아들만 기다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넣고 빌고 또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이 험한 전쟁터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늙은 어머니는 모든 정성을 다해 빌었어요.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그날 아들이 죽을 것만 같아서 늙은 어머니는 기도를 쉴 수 없었지요. 한편 전쟁터에 나간 아들은 용맹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싸움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했고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적 앞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자신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수척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어요. 쓰러지는 그의 위로 신라군의 발자국 소리들이 들려왔고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노모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아침부터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걱정스레 밖에 나가본 노모에게 옆집 여자가 말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탄현성이 무너졌대요. 탄현성이? 그게 무슨 말이요? 식장산에 있는 탄현성이 무너졌다고요. 백제가 망했다고요. 노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어요. 백제가 나라가 망했다고? 전쟁에서 졌단 말이요? 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옆집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노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토록 열심히 빌었는데, 하지만 곧 마을 앞으로 낯선 군대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본 뒤에야 백제가 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군대는 신라 군대였기 때문이었지요.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했으니 내 아들도 죽었겠구나. 눈앞의 현실에도 늙은 어머니는 차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내일이라도 아들이 돌아올 것만 같아 매일 살인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이 되었어요. 추운 바람에도 살인문 밖을 내다보던 노모는 결국 그리움에 병이 들어 눕게 되고 말았지요. 하루는 노모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아들이 마을 앞 들판을 기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전쟁에서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피투성이의 몸으로 안간힘을 다해 들판을 기어오는 아들을 보는 노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기어온 들판의 눈은 그의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들아, 한밤중에 아들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잠에서 깬 노모는 헐레벌떡 살인문으로 뛰어나갔어요. 신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가 문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말로 눈보라 속에 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림자는 풀썩 쓰러지더니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기이기 시작했어요. 노모는 달려나갔어요. 아들아. 가까이 갈수록 노모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안간힘을 써서 기어서 집으로 돌아오려 하는 그 그림자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쓰러졌던 아들은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신라군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신라군들이 다시 쌓는 성터로 가서 돌을 나르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돼지보다도 천한 대접과 매를 맞으며 성도를 쌓아야 했지요. 이렇게 모진 매를 맞으며 일하다가는 곧 죽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아들은 어느 날 밤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쳤는데 운 좋게도 잡히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길로 쉬지 않고 달려 집 앞까지 온 것인데 거의 도착해 멀리서 집문을 보자 그만 긴장이 풀리며 기운이 떨어져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달려나간 노모는 아들을 부둥켜 안았어요. 그러나 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노모가 감격과 놀라움으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상태를 살펴보니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보였어요. 꿈에서 본 것처럼 피를 철철 흘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를 흘렸던 흔적이 가득했어요. 겨우 아들을 부축해 집에 들어오는 동안 노모의 맨발에는 잔 상처가 생겼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조차 못했어요. 아들을 방으로 데려와 등잔불 아래에서 보니 아들의 온몸이 멍투성이었지요. 노모는 아들의 상처에 찜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내 노모는 또다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헤매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노모는 밤새도록 아들의 멍든 자국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아, 어서나 일어나거라. 건강하게 털고 일어나면 이제 이 늙은 어미 걱정 말고 어여쁜 색시 만나 장가도 가야지. 우리 아들 꼭 일어날 거야. 아흥, 일어나고 말고 노모는 밤새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아들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지만 닿을 방도가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었어요. 밤사이 흰눈이 소복하게 쌓여 산도 들도 모두 하얀 세상이 되어 있었지요. 아들을 방에 리어두고 잠시 밖으로 나온 노모가 들판을 내다보며 한숨을 짓던 그때였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 곳을 바라보니 학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하늘을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학은 날개를 절고 있었는데 화살에 날개를 다친 듯했어요. 저런, 너도 이 전쟁통에 화를 입고 말았구나. 가여운 것, 얼마나 아플까? 노모는 학이 안쓰러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학은 목을 길게 뺀 채 애처롭게 울면서 벌판을 한 바퀴 빙 돌더니 땅으로 떨어지는 듯 했어요. 이 추위에 상처 입은 채로 땅에 떨어지면 저 학은 죽고 말겠구나 하고 노모가 생각하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이 한 바퀴 맴돌고 떨어지는 들판 가운데의 눈이 갑자기 스르륵 녹으며 웅덩이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생긴 웅덩이에 학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노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학이 떨어진 웅덩이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물이 솟아나고 있었지요. 학은 다친 날개를 그 물에 적시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물에 적시며 터닥거리던 학은
갑자기 기쁜 듯 소리를 지르며 날개를 펼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학의 날개에 있던 상처가 씻은 듯 나은 것이었어요. 학은 소리를 지르며 서남 쪽으로 헐헐 날아갔고 노모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서둘러 웅덩이에 손을 담가 보았어요. 노모는 얼른 신을 벗어 자신의 발바닥을 보았어요. 지난밤에 생긴 상처가 있었지요. 그녀는 뜨거운 웅덩이 물을 손으로 떠서 발바닥에 끼얹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상처가 물에 씻겨나가듯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노모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아들을 부축해 웅덩이로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노쇠한 몸으로 의식 없는 아들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노모는 물덩이를 쥐고 웅덩이로 갔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물덩이로 그 신비한 뜨거운 물을 퍼다 날랐지요. 그리고 아들의 몸 구석구석을 웅덩이에 뜨거운 물로 닦았어요. 물이 닿는 곳의 상처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들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아, 정신이 들었구나. 움직일 기력이 있다면 어서 나를 따라오거라. 노모는 아들을 웅덩이로 데려가 웅덩이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도록 했어요. 뜨거운 웅덩이 물로 목욕을 한 아들은 이제 모든 상처가 깨끗이 나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었지요. 노모의 아들 이야기가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하늘에서 노모의 사랑과 지극정성에 감동해 아들을 살리려고 그곳에 학이 날아오게 하였다고 했지요. 많은 이웃들이 그녀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전쟁터에서 상처 입고 돌아온 가족이 있거나 병이 든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노모는 그들과도 신비한 웅덩이 물의 효능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웅덩이 근처에 움막을 지었지요. 그리고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웅덩이에서 목욕시켰어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사람들은 몸이 말끔히 치유되자 고마운 마음에 노모에게 사례를 하고자 했어요. 노모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사람들은 돈이며 곡식이며 조금씩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요. 그리하여 점차 노모의 형편은 나아지게 되었고 이후 아들 역시 장가를 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노모의 말을 따라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병이 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이제 몸을 고치기 위해 마을뿐 아니라 전국 활도에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유성온천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유성온천 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배경 장소를 학이 오른 곳이라고 하여 명학소, 라 부르고 학이 나라가 앉은 곳을 학할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명리 복명동은 바로 명학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네요.